안녕하세요. 소설 읽어드리는 채널 소리로 듣는 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김용훈 작가님의 안개꽃 어느새 5번째 낭독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소설의 여주인공 이름은 한혜림이에요. 여의 혜림이 아니고 아이 혜림입니다. 왜 알려드리냐면요. 이번 5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왠지 혜림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쓰실 것 같아서요. 자, 그럼 혜림이 만나러 갈게요. 참,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는 책방 들어오실 때 초인종 누르신다는 기분으로 꾹 눌러주시고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김용훈 작가의 안개꽃 5번째 이야기. 사랑과 미움과. 올해 나이 35. 대학을 졸업하자 곧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해온 이곳 여성 잡지사에서 이번 달에 상미는 편집부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했다. 상미는 아직도 미혼이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외롭다거나 쓸쓸해하지 않았다. 잡지사 일에 열중하다 보면 그럴 틈이 없었고 또 그럴까 염려하여 짐짓 일에 열심히 매달려온 지난 날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영옥이가 차린 미용실의 개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나름대로 잡지사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였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던 상미는 오늘 오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간을 냈다. 그곳 미용실로 갈 거라며 미리 영옥에게 전화를 했고 편집실 직원들에게는 잠깐 외출했다 돌아오겠다고 일러놓고 곧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여의도로 달렸다. 여의도에 도착하자 상미는 꽃가게에 들러 화분 하나를 사들고 무지개 미용실을 찾아갔다. 상미가 안으로 들어서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영옥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서 온나.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영옥에게 화분을 건넨 상미는 생각보다 큰 미용실의 규모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영옥의 새삼스런 설명에 따르면 무지개 미용실은 실내가 20평으로 미용실과 마사지실로 나뉘어 있었다. 미용실엔 미용 의자가 6개, 미용사가 3명, 미용사들의 조수인 중상이 3세, 시다가 2명이었다. 마사지실엔 침대가 4개, 마사지사가 1명, 중상이 2, 시다가 1명으로 미용실 종업원들과 합하면 모두 12명이었다. 실내 유리창들은 썬팅이 됐고 다시 선스크린이 드리워졌으며 한여름에 대비해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다. 그뿐인가 미용실의 한쪽엔 푹신한 소파들이 실내에 설치된 2대의 스피커에서는 경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규모나 시설에서 이만하면 어디에 내놔도 요만큼 손색이 없는 인류 미용실이었다. 경험도 없는 가시나가 배짱 한번 컸구나. 실내를 고루 구경하고 난 상미가 소파에 앉으며 다시 한번 감탄을 했다. 잘 될 거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손님들이 뜨막하던 때라 영옥은 한가한 표정으로 친구의 곁에 자리하며 그렇게 말했다. 손님들은 많아? 개업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단골들이 잡히겠나. 하지만 새로 들어선 미용실이라서 호기심 때문인지 오전엔 그런 대로 괜찮다. 다행이네. 그러나 생각보다는 첫 술에 배부르겠나? 하긴 그렇다. 그나저나 선이는 집에 있겠나? 그렇지 않아도 네 전화 받고 곧 그리로 연락했다. 그랬더니 가시나도 반가워하며 이리로 나온다고 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때 선이가 실내로 들어섰다. 상미, 니 참 오래간만이네. 상미의 2 손을 대뜸 끌어잡으며 선이가 반가워했다. 그래. 상미도 환하게 웃었다. 그들은 곧 미용실을 나섰다. 건물을 벗어난 3 사람은 이웃에 자리한 슈퍼마켓을 바라보며 걸었다.
그곳 2층에 조그마한 살롱이 있었다. 살롱 안으로 들어선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났을 때였다. 방금 자리에서 일어선 사내 하나가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다가 영옥과 시선이 마주치자 먼저 인사를 했다. 안녕하셨습니까? 그러자 영옥은 자리에서 엉거주춤 몸을 일으키며 사내에게 말했다. 이리 오셔서 함께 차 드세요. 아, 저는 차 마셨습니다. 그만 사무실로 들어가 봐야겠기에 막 나가려던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차 대접을 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저 같은 놈이 무슨 힘이 됐다고 그러십니까? 그럼 말씀들 나누십시오. 먼저 실례합니다. 그녀들에게 가볍게 인사말을 던진 허주는 다시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선희가 말했다. 사람이 점잖네. 교양 있어 보이고. 상미도 넌지시 영옥에게 말했다. 흥미가 가는 사내로구나. 그녀들에게 영옥이 설명을 늘어놨다. 그 까치 부동산에서 미용실 자리를 소개해 줄 때 알게 된 사람인데 그 집 까치 부동산에서 미용실 자리를 소개해 줄 때 알게 된 사람인데 미용실이 새로 문을 연다는 것을 이 지역 주민에게 알리라는 거야. 앞서 다른 미용실도 그랬다면서 귀뜸해줬어. 막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치를 채고는 손수 광고 문안을 짜주고 인쇄까지 해다주고 신문 보급소를 찾아가서 광고지를 신문지 사이에 끼워 배달시키도록 주선해주고 마치 자기 일처럼 성의껏 나서서 해주지 않겠니? 요즘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안 그러니? 그러자 맞은편에 자리한 상미를 건너다 보며 선희가 얼른 말했다. 영옥이를 도와주려고 남들도 그렇듯 발벗고 나서는데 가장 가깝다는 우리는 이게 뭐지? 어떻게 돕지? 이제부터는 다른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머리하러 와라. 그러면 된다. 영옥이가 웃으며 말하자 비로소 상미가 입을 열었다. 미용사가 셋이랬지? 맞다. 영옥이 말했다. 모두 어디서 데려왔지? 미용 재료상에서 소개시켜줬다. 기술은 좋아? 소개받을 적엔 모두 인류 미용사들이라고 했다. 한 명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좀 서툴게 보이더라. 요즘엔 미용실을 경영하려면 미용사에게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해. 전과는 아주 달라졌으니까. 무슨 말이지 그게? 전엔 단골 미용실이 따로 있었지만 요즘엔 어떤 미용사한테서 머리를 하느냐로 따진다고. 즉 퍼머는 미스 진, 커트는 미스 리 하는 식이야. 때문에 그들이 자리를 옮겨가면 그들이 확보하고 있던 단골 손님들도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철새들처럼 말이야. 인류 미용실로 번창하려면 그런 인류 미용사를 데려다 놔야 된다. 그래야만 먼 곳에서도 굵은 손님들이 찾아오니까.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그만큼 민감하지 못하다는 얘기라고. 이제 두고 봐라. 너네 미용실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미용실에 비해 염가로 봉사한다. 분위기가 좋다. 양심적이다.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선전을 해도 헛수고일 테니까. 사람들이 단골 미용사를 찾아 떠나가 버리니 헛수고일 수밖에. 그런 이름난 미용사를 구해오기가 어디 쉬운가. 숫자가 적으니까 그만큼 어렵겠지. 우리도 머리하러 다녀봐서 알지만 꽤 이름이 알려진 여자한테 머리를 맡겨봤어도 내 눈엔 그게 그거던데. 단골 손님들은 기술에 앞서 그 명성을 높이 사고 있는 거야. 요즘엔 국제적인 미용술 경연대회가 참 많다고. 아무개 미용사는 작년도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미용 콘테스트에서 2등을 했다. 또 아무개는 이탈리아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다느니, 아무개는 일본에서 머리 염색을 다년간 연구하고 돌아왔다느니, 유행에 민감한 여자들은 그런 정보를 환히 꿰고 있어. 그러면서 자가용 타고 그런 곳을 골라 찾아다니며 의시되고 있지. 내 머리는 아무개한테 맡기고 있으니 알아달라 그런 식이고 그런 시대라고. 알겠니? 어지럽다. 그때 선희가 얼른 말참견을 했다. 상미 말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네. 영옥이, 너는 상미를 너네 미용실에 고문으로 앉혀라. 그리고 상미,
너네 잡지에다가 영옥이네 미용실 선전 좀 해주고. 그 말에 상미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혜림인 요즘 어찌 지내고 있지? 며칠 전 개업식 날 다녀갔다. 영옥이 말하자 상미가 물었다. 강민호 씨도 여전하고? 그렇다더라. 화제가 한혜림과 강민호에게 돌아가자 선희는 새삼 심각해진 표정이었다. 아무래도 강민호에게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만 같았다. 며칠 전에도 술 취한 남편은 또 빈정거리지 않았던가. 뒤늦게 후회 말고 혜림 씨더러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귀뜸해주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말이다. 혹시 요즘에 강 박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민호, 그이가 아닌 거나 아닌지 모르겠다. 뭐라고? 영옥이 대뜸 두 눈을 반짝였다. 그러자 선희는 진작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쭉 늘어놨고 어쩌면 시샘 많은 사내들이 꾸며낸 얘기일는지 모르니 너흰 행여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선희, 너네 남편 못 쓰겠다. 강민호 그 사람은 그럴 사내가 아니다. 웃어가며 영옥이 자신 있게 말했지만 상미는 지금 그렇지 않았다. 그럴는지도 몰라. 아니 어쩌면 그럴 수도. 상미는 차츰 짙은 호기심을 느꼈다. 이윽고 강민호의 뒤를 파헤쳐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흔히 독신녀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들에 대한 불신감과 저항감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오랜 잡지사 생활을 해온 만큼 기자로서의 어떤 기질이 앞서 고개를 치켜든 때문이었다. 다음날 아침이다. 잡지사로 출근을 한 상미는 곧장 사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장에게 자가용을 사흘 동안만 빌리자고 했다. 강민호의 하루를 캐자면 그를 미행할 차가 필요했다. 상미는 강민호의 집과 회사의 위치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하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볼까? 우선 그의 회사 근처에다가 차를 숨겨놓고 하루 종일 그를 감시하기로 했다. 첫날은 허탕이었다. 그러나 상미는 아직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었다. 아니 필요하다면 며칠이라도 좋았다. 다음 날이었다. 상미는 오늘은 강민호의 출근 시각부터 지켜보기로 했다. 8시 30분쯤 되자 회사의 차가 강민호를 데리러 왔다. 강민호는 곧 문 밖으로 나왔고 차에 오르더니 시내 쪽으로 달렸다. 상미는 그를 뒤쫓지 않았다. 대신에 운전기사 혼자서 차를 몰고 뒤따르게 했다. 젊은 기사는 처음엔 멋모르고 편집부장의 지시대로 움직였지만 이틀째가 되자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이젠 스스로 신바람이 났다. 그도 흥미를 느낀 때문이리라. 상미는 따로 속셈이 있었다. 그곳에서 기다렸다가 나름대로 강민호의 어머니를 하루 종일 뒤따를 생각이었다. 상미는 지나가는 빈 택시를 세웠다. 하루 동안 빌리자고 흥정했다. 생각보다 많은 액수의 돈을 주겠다는 상미의 말에 택시 운전사는 얼씨구나 좋아했다. 11시가 지나자 이윽고 강민호의 집 차고에서 차가 굴러나왔다. 그리고 대문을 나선 혜림의 시어머니를 뒷좌석에 태우고 차는 움직였다. 역시 시내 쪽으로 내달렸다. 그 뒤를 상미가 타고 있는 택시가 바싹 쫓아가고 있었다. 시내를 바라보며 달리던 앞차가 슬며시 방향을 고쳐잡았다. 앞차는 어느덧 잠수교를 건너 강남으로 들어섰고 아파트 단지 안을 이리저리 돌더니 이윽고 어느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 멎었다. 바로 그때였다. 차 한 대가 상미가 타고 있는 택시 앞을 지나 그 주차장으로 슬금슬금 들어가더니 저만큼에서 멎었다. 차를 타고 온 사내가 차에서 내려서서 주위를 휘휘 둘러보았다. 상미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낯익은 얼굴, 아는 얼굴이었다.
바로 강민호였다. 그때 차 한 대가 또 앞을 지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재빨리 살펴보니 강민호를 미행해온 잡지사의 차였다. 택시의 뒷자리에 혼자 앉아서 상민은 계속 강민호를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었다. 아파트의 입구로 다가간 그는 역시 잘 아는 사이라는 듯 경비원과 고갯짓 인사를 나눈 후 곧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아까 그의 어머니가 들어간 그 출입구였다. 일이 끝났으니 돌아갑시다. 상민은 잡지사의 차를 되돌려 나오도록 이르고 택시 운전사에게는 처음 흥정했던 액수의 절반을 건넸다. 고작 몇 시간 동안에 하루 수입금의 절반을 번 그는 싱글벙글 택시를 몰고 멀어져 갔다. 잡지사로 돌아가는 차 속에 앉아서 상민은 이것저것 생각해봤다. 노인네나 강민호가 그 경비원과 인사를 주고받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그 아파트를 처음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또 비슷한 시각에 약속이나 한 듯 한 집으로 모이고 있다는 점은 퍽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점심시간이 되어 강민호가 식사를 할 겸 그곳을 찾아갔을 뿐 노인네와 약속은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찾아 들어간 집이 몇 층 몇 호인지를 확인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어쨌거나 이만큼의 확증을 잡은 것만도 큰 수확이며 필요하다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더 캐낼 수도 있다고 상민은 표정을 굳혔다. 차가 시내로 들어오자 상민은 혜림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일이 이쯤 됐으면 서둘러야 했다. 상민은 다방을 찾아 들어갔다. 오후에 다방 안은 한가로웠다. 그녀는 전화부터 걸었다. 마침 혜림은 집에 있었다. 혜림이 다방을 찾아든 것은 그로부터 40분쯤 지나서였다. 이 시각에 도대체 웬일이니? 맞은편 의자에 자리하며 혜림이 웃으면서 말했다. 일이 그렇게 됐다. 상민은 어설프게 웃어 보였다. 상민은 무슨 말부터 꺼내야 좋을지 몰랐다. 자칫 혜림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드러난 사실을 덮어둘 수는 없었다.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잖는가. 혜림아, 넌 이제부터 내 말을 명심해서 들어. 그리고 오해하지도 말고. 알겠니? 무슨 말인데. 강남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너희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가는 친척집이라도 있니? 없는데. 갑자기 그건 왜 묻지? 사뭇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이럴 때면 가슴부터 뛰는 혜림이었다. 친척이 아니라도 좋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시어머니가 찾아다니는 곳은 나도 잘 알고 있어. 모시고 살아온 지 한두 해도 아닌데 그걸 모르겠니? 하지만 강남 쪽엔 더구나 그곳 아파트엔 아무도 없어. 너 말이다. 혹시 네 남편에게 어떤 의심을 품어본 적은 없었니? 무슨 말인데 그게?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라니까. 전혀. 혹시 두 집 살림을 권유한 적은? 있었니 없었니? 아직은. 얼굴을 붉히며 혜림은 말끝을 흐렸다. 그녀의 가슴은 더욱 뛰었다. 혹시 강민호 씨가 이따금 찾아가는 친구의 집이 그곳에 있는 건 아니니? 잘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없어. 그런데 오늘따라 상민호는 왜 자꾸만 그런 질문을 하지? 그렇다면 혜림아, 말해봐. 오늘부터 넌 너네 남편 잘 지켜봐야겠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넌? 혜림의 목소리엔 불쾌감이 섞여 있었지만 그러나 상민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다. 이래도 변명을 할 거냐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 충분한 증거를 아직 잡진 못했지만 오늘의 네 남편은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늘의 강민호는 우리가 우상처럼 떠받들어 오던 그런 강민호가 아니라고. 내 말 알아듣겠니? 혹시 네가 뭘 잘못 봤거나 잘못 듣고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랬으면 오직이나 좋겠니? 말해봐. 어서. 네가
그토록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달라니까. 확증이 잡힐 때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어. 그러나 앞서 너에게 미리 귀뜸은 할 수 있어. 왜냐고? 넌 내가 좋아하는 친구니까. 난 너의 불행을 원치 않아. 그래서 미리 귀뜸한 거야. 만약에 네가 커튼 뒤에 가려져 있는 진실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저한다면 내가 대신 나서줄 수도 있어. 하지만 난 앞서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강민호의 주위엔 하늘인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어. 틀림없이. 진작부터 말이야. 내 말을 기억에 담아두라고. 알겠어? 상민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해림도 말없이 따라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곧 다방을 나섰다. 회사로 돌아갈 거니? 해림이 물었다. 그래. 빈 택시가 다가오자 상민은 차를 세웠다. 차가 움직이자 상민은 한쪽 손을 들어 흔들어 보였다. 택시는 점점 멀어져 갔다. 상미를 태운 차가 사라져간 방향을 멍한 시선으로 지켜보며 해림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낮의 햇빛은 따가웠다. 거리는 무더웠다. 어디로인가 가야 했다. 마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순 없었다. 오늘은 왠지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다. 혼자이고 싶었다. 이윽고 해림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상민은 무슨 낌새를 엿보았단 말인가. 해림이 알고 있는 상민은 허튼 소리를 함부로 내뱉는 가시나가 아니었다. 야무지고 당돌했고 남에게 좀처럼 관심을 보이려 들지 않는, 농담을 즐기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런 상미의 입에서 서슴지 않고 튀어나온 말들이라면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옳다. 상미는 강민호의 주위에 아내 말고 딴 여자가 있다고 단정했다. 앞서 그의 어머니를 입에 올렸고 끝내는 그 아들마저 들먹였다. 혹시 그들의 어떤 행위가 상미의 눈에 발견된 것은 아닐까? 차츰 해림의 마음엔 먹구름이 너울거렸다. 그러고 보면 야릇한 낌새가 전혀 짚히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을 아비라고 부른 적이 있다. 아기 못 낳는 며느리의 마음을 짐짓 꼬집어 주려고 그랬다고 보기에 앞서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진실은 아니었을까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미 남편에게는 아내 몰래 키운 자식이 있고 시어머니도 진작부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정말 그럴까? 그게 사실일까? 어디 그뿐인가? 언젠가 상수님 말했다. 애 못 낳는 며느리를 못마땅히 여기며 가시돋친 이런저런 말로 빈정거리면서 은근히 불만을 내비치던 할머니가 요 몇 년 전부터는 이상해지셨다고. 아저씨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돌아오신 후부터는 통 아줌마를 모르는 채 지분거리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남편은 그때부터 이미. 그리고 또 있다. 마음에 꺼림칙하게 와닿는 말들이 또 있었다. 언젠가 선희는 말했다.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 그제 밤이었어. 한밤중에 저 아래층 어디에선가 갑자기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겠니? 알아봤더니 글쎄. 만약에 강 박사도 두 집 살림을 차렸다면 넌 어쩔래? 해림이 집에 돌아온 것은 7시가 넘어서였다. 그동안 아무도 만나본 사람이 없었다. 거리에서 시간을 보냈다.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다방에 들어가 다리심을 하고 다시 나와 고궁으로, 그러다가 무엇인가 쫓기는 사람처럼 다시 그곳을 나와 거리로. 그렇게 헤맸다. 이미 집에 돌아와 있던 강민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빙긋 웃었다. 상미 씨 전화 받고 외출했다던데 그래 재밌었어? 네. 해림은 건성으로 대꾸했다. 선희 씨랑 영옥 씨도 함께했고? 아니요. 그럼 둘이서 여태껏? 상미와는 진작 헤어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혼자서 놀았단 말이오? 영화관? 음악 감상실? 혹시 나이 예쁜 아내가 바람이라도 난 건 아니겠지? 강민호는 여느 때처럼 큰 소리로 유쾌하게 웃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본 해림은 그만 마음이 흐느적거렸다. 그는 오늘도 일찍 집에 돌아와 있다. 그의 표정,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정겹고 여느 때와 요만큼도 다름이 없었다. 결혼하고 9년 동안 다이어드를 접견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몇 번 외박을 한 거 말고는 항시 아내와 가정에 성실했던 사내. 그런 남편을 의심한다는 건 죄스러운 것이라고 해림은 느꼈다. 남편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남들에 의해 엉뚱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렇듯 남편을 감싸는 감정은 때에 따라서 달라졌다. 그가 가까이 옆에 있어줄 적엔 더 없는 애정과 함께 남편을 오해하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 오히려 미울 정도였지만 그가 아침에 회사로 출근을 해서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달랐다. 그의 모습, 그의 목소리를 아주 가까이에서 느끼지 못하는 동안은 다시금 상미의 말들이 머릿속에 가득한 해림이다. 상미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은 닷새 후였다. 혜림아, 그래, 얘기해. 그동안 요만큼도 어떤 느낌을 잡지 못했니? 바보. 뭐라고? 내가 더 알아봤다. 그 여자의 이름은 정명선. 이미 2아이가 있다. 사내 아이들이다. 그러면서 상미는 말을 덧붙였다. 믿고 안 믿고는 너에게 달린 문제지만 내 말을 믿어두는 게 좋아. 어쨌든 알아서 해라. 넌 그런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니? 마음만 먹으면 그보다 더 어려운 것들도 밝혀내는 우리라고. 의외로 손쉬웠다. 경비원에게 담배 10갑 선물하면서 슬슬 들춰냈지. 그러나 그 말은 너만 알고 있어. 자칫 경비원 밥줄이 끊길지도 모르니까. 염려 마. 그럼 전화 끊는다. 어쨌든 알아서 해라. 상미와 전화를 끝낸 해림은 그만 기가 막혔다. 그 여자의 이름은 정명선. 그리고 이미 사내아이가 2명.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을까. 문득 강민호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눈앞에 선했다. 웃고 있었다. 말하고 있었다. 밝은 표정, 정겨운 목소리였다. 여느 때와 같았다. 한결 같았다. 그렇다면 그 표정, 그 언어들은 모두가 아내를 짐짓 속여넘기기 위한 짓거리들이었단 말인가. 말끔 위선이었단 말인가. 그런데도 해림은 셋의 둘은 상미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아직 하나는 선뜻 그러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슬펐고 비참해진 스스로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였다. 어쨌거나 이제 해림은 상미의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야 했다. 직접 남편의 입을 통해 확인받아야 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이런저런 방법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러나 해림은 모쪼록 조용한 그리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과 대화하고 싶었다. 결코 치졸해지지 않기로 했다. 감탕밭에 몸과 마음을 뒹굴리지 않기로 했다. 되도록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이틀이 지나갔다. 틈을 엿보던 해림이 자기의 계획된 마음을 남편에게 내비친 것은 금요일 밤이었다. 요즘 회사에 너무 바쁘지 않나요? 바쁠 건 없지.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묻지? 답답해서 그래요. 하루 이틀 좀 함께 어디로 떠나갔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좋지.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꺼낸 적 없는 당신이 웬일이지? 강민호는 선뜻 말했다. 마침 내일이 토요일이오. 오전에 회사 일 끝내고 곧 떠납시다. 당신과 나 단 둘이서. 어때요? 그 말을 듣고 해림은 그만
울먹이고 말았다. 저렇듯 다정한 사람이, 저렇듯 상냥한 남편이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꼭 참았다. 계획대로 밀고 나아가기로 했다. 어차피 밝혀져야 할 내용이라면 차분한 분위기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싶었다. 밤은 여느 때보다 길고 지루했다. 그리고 무더웠다. 큰 비라도 내리려는지 밤새껏 찌는 날씨였다. 날이 밝자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다. 시간이 지나가도 여전했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대신에 흐린 하늘엔 바람이 사납게 불고 있었다. 여행을 떠나겠다고? 강민호가 회사로 출근하고 얼마쯤 지난 후에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들은 얘기를 새삼 입 밖에 냈다. 그러기로 했어요. 해림은 대꾸했다. 어디로 갈 건데? 아직 그건. 그렇다면 네 시아비가 계신 농장에나 다녀오지 그러니? 글쎄요. 해림은 말을 얼버무렸다. 행선지가 기껏 온천장일 것이고 보면 이래저래 노인네의 의견에도 흥미가 느껴졌다. 아들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아버지도 알고 계실까? 그분은 아직 모르고 있을 게다. 아니, 그분도 이미. 그렇다면 어떤 표정으로 며느리를 맞을 것인가 퍽 궁금했다. 그러겠어요, 어머니. 잘 생각했다. 이윽고 시간이 되었다. 집에 차로 해림이 회사 앞에 다다르자 강민호는 이미 핸들을 잡은 채 사장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그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림이 남편의 곁에 자리하자 차는 곧 떠나갔다. 하늘엔 검은 구름이 얕게 흐르고 있었다. 이따금씩 구름대를 헤집고 햇살이 눈부시게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러다가 곧 거치곤 했다. 달리는 차 속에 앉아있는 해림의 마음은 여름 날씨에도 겨울처럼 쓸쓸했다. 문득 9년 전의 어느 날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지금도 그날처럼 신혼여행을 가고 있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미 그건 추억일 뿐이었고 역시 가버린 행복이었다. 노인의 농장은 지방의 버스가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4km쯤 떨어진 아담한 저수지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다. 야트막한 야산을 개간하여 일군 과수원을 배경으로 기역자형 집이 남쪽 저수지를 바라보며 시원하게 앉아 있었다. 주위에는 수박밭이 또 마늘이랑 고추, 그 밖에 밭 작물이 들어찬 농장이었다. 1만여 평의 농장엔 강노인 말고 이미 결혼하여 새 아이까지 딸린 46살쯤 된 김서방이 식구들을 데리고 농장 관리인으로 노인을 도우며 함께 살고 있었다. 강민호의 차가 농장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무렵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마침 농장에 없었다. 한낮쯤 시별이 떨어진 면장댁에 초상이 났다는 전가를 받은 노인은 지금 그 댁에 가 있으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했다. 이곳 농장에서 진작부터 살아온 강노인은 어느덧 이 지방의 유지로 대접받고 있는 터였다. 상가에 가서 노인을 모셔오겠다는 김서방을 강민호는 애써 말렸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농장의 방은 4개였다. 널찍한 안방은 노인의 것이었고 방 2개는 김서방네 가족이, 그리고 방 하나는 비어 있었다. 강민호와 해림은 그 빈 방에 짐을 풀었다. 집에 마당에 서서 바라보면 한마장도 못 미쳐 저수지가 내려다 보였고 물 건너에도 몇 채의 집들이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 흐미진 산골짜기로 펼쳐진 저수지 자락 저쪽 언저리에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런대로 작은 마을 하나가 자리한 듯 지붕들이 드러나 보였다. 마을 뒤는 꽤 드높은 산이었다. 굴뚝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한창이었다. 그러나 연기는 하늘 높이 피어오르지 못하고
바람에 쓸려 곧 희흡스름 사라져버렸다. 멀리 왼쪽으로는 저수지의 제방이 바라다 보였다. 바람에 쓸린 저수지의 물은 제방의 이마까지 출렁거렸으며 둑길 위에는 말뚝에 고삐가 메인 소 2마리가 날씨와는 아랑곳 없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이윽고 저녁 식사 때였다. 하루 종일 세차게 불던 바람이 차차 멎었다. 검은 구름대도 더는 밀리지 않았다. 저수지의 물도 출렁거리기를 멈추었다. 찰싹찰싹 기슬글 핥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1시간쯤은 그런 고요가 유지되었다. 더없이 아늑한 전원 풍경이었다. 그러나 고요는 더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어슴푸레진 하늘로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며 내달렸다. 이어 우르르릉 천둥이 울렸고 천둥 소리에 놀란 듯 여태껏 잠들어 있던 바람이 다시금 일기 시작했다. 번개와 천둥은 자주 일어났고 나무 이파리들은 바람에 수렁거렸다. 입맛을 잃은 해림은 저녁 식사를 뜨는 둥 마는 둥 신용으로 끝내고 먼저 방을 나섰다. 그리고 농장의 오솔길을 혼자 거닐고 있었다. 이미 농장과 그 주위에는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다. 농장의 집도 물 건너의 몇 채의 집들에서도 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해림은 이번엔 차츰 저수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번쩍하고 번개가 물 건너로 줄다름질 쳤고 조금 후엔 구르르릉 쫙 하고 하늘을 찢듯 천둥이 아우성을 쳤다. 혼자서 무섭지 않소? 어느새 뒤따라 나섰는지 강민호가 한 손에는 담뱃불을 반짝이며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서면서 그렇게 말했다.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나직한 어조로 대꾸하자 여느 때처럼 강민호는 장난기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오늘은 이상한데? 전 같았으면 밤에, 더구나 이처럼 사나운 밤에 혼자서 산책은 어림도 없었을 텐데. 안 그런가? 하하하하. 이럴 땐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었으면 해요. 어? 그래서 셋이서 손잡고 산책을 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안 그래요? 그야, 당신은 참 불행한 분이에요. 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 자식 없는 외로움, 괴로움을 느껴가며 달래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팔자에 없는 아이를 어쩌겠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자 강민호는 담뱃불을 물가로 휙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우뚝 걸음을 멈췄다. 뭐가 이제라도 늦지 않다는 거요? 그 말이 무슨 뜻이지 당신? 아이를 가지세요. 사내 아이를 둘쯤. 강민호는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을 떠듬거렸다. 당신 아무래도. 이어 그는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해림의 두 팔을 두 손으로 거머쥐더니 두어 번 세차게 흔들어대며 말했다. 도대체 누구한테서 무슨 말을 들었지? 오히려 당신이 이상하시네요. 전 그저 해본 소리였는데 왜 성을 내시죠? 아니야, 그저 해본 소리가 아니었어. 어서 말해보라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서. 어둠 속에서 해림의 두 팔을 억센 손길로 잔뜩 거머쥐고 있던 그가 또다시 앞뒤로 나약한 여자의 팔을 흔들어대면서 사나운 눈길로 그녀의 얼굴을 쏘아보고 있었다. 순간 번개가 번쩍 빛났다. 성난 그의 얼굴, 성난 그의 눈길이 언뜻 드러났다. 어쩜. 해림은 두 팔을 확 뿌리치며 두 서너 걸음 얼른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몸을 비척거리며 물가를 내달리기 시작했다. 강민호의 얼굴은 성나 있었다. 그런 그의 얼굴은 싫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성나 있었다. 그런 그의 목소리는 미웠다. 그의 성난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했고 성난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다. 해림은 자꾸만 뛰어갔다. 어둠을 헤집고 뛰어가고 있었다. 방향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그랬다.
강민호가 역겨웠다. 싫었다. 미웠다. 번개가 번쩍 웃어댔다. 갑자기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크르르릉 천둥이 아우성을 치더니 이어 쫙. 비명을 내질렀다. 차츰 빗발이 화살처럼 날아왔다. 해림은 뛰어가고 있었다. 어느새 저수지의 둑길로 올라서서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었다. 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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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발이 얼굴에 쉴 새 없이 꽂혔다. 번개가 번쩍였고 천둥이 울었다.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물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고 있었다. 점점 가깝게 요란하게 들려왔다. 갑자기 길이 뚝 끊겼다. 거긴 수문이었다. 저수지의 물이 경사를 이룬 콘크리트의 수로를 따라 둑길 아래로 넘쳐오르고 있었다. 흰 이빨을 드러내고 깔깔 웃어대면서 미끄럼질 치고 있었다. 여보! 부르는 소리에 해림은 뒤돌아섰다. 언제 뒤따라왔는지 강민호가 밭을 서 있었다. 그의 몸도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여보, 말할게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진실만큼 값진 것은 없어요. 이 순간의 진실만이 당신을 구원할 거예요. 알겠어. 알겠어요. 그때 번갯불이 또 번쩍였다. 이어 천둥이 울렸다. 그러나 빗줄기는 아까보다는 사뭇 뜸해졌다. 박사학위 따가지고 미국에서 귀국할 때 마침 옆좌석엔 젊은 여자가 앉았어요. 여느 승객들처럼 우리도 지루함을 달랠 겸 서로 인사를 나눈 다음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서로 자기소개부터 했는데 여자는 아직 미혼이었고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미국에서 공부한 후 나처럼 귀국하던 길이라고 했어요. 여보, 내 말 듣고 있어요? 말씀 계속하세요. 어느덧 여객기는 공항에 도착했고 비행기에서 내린 우리는 헤어졌어요. 다시 만나자는 어떤 약속도 없이 홀가분하게. 이건 사실이에요. 믿겠어요. 그런 지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점심시간이 가까운 시각에 회사로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였죠. 볼일 보러 외출했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였고 이미 우리 회사 지하살롱에 와 있었어요. 나도 반갑게 만났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함께 했고 커피를 마신 다음 여자는 곧 가버렸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후로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친구 되어듯 가벼운 마음으로 그녀와 만나 커피를 즐겼는데 그러다 보니 우린 저녁 식사도 가끔 함께하는 허물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어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강민호는 잠시 주저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머뭇거렸다. 괴로우시면 말 안 해도 좋아요. 아니, 그럴 순 없어요. 솔직히 털어놓을게요. 그래야만 오히려 덜 괴로울 테니까. 우린 가끔 영화관에도 함께 갔고 홀을 찾아가서 술 마시며 춤도 추었죠. 그녀의 성격은 퍽 개방적이었는데 항시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내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았지.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야외로 차를 달린 날. 그러자 그 이후로는 만날 적마다 의뢰.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정신을 가다듬었을 때 이미 임신 3개월째였어요. 그 여자는 내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기를 낳아 기르고 싶다고. 부모 형제의 반대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쯤 이겨내고 견뎌낼 자신이 있다는 거였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집을 꺾진 못할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나자 난 그만 기가 막히더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버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었나 한심스럽고 후회스럽고 누구보다도 당신에게 죄스럽고. 그러나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그때마다 그럴듯한 생각을 떠올려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 길을 찾는가 봐요. 뻔뻔스럽게도 내게 이런 생각이 슬며시 떠올랐지. 해림, 당신을 위해서는 어쩌면 잘된 노릇인지도 모른다고. 숨을 헐떡이며 그가 말을 이었다. 그래. 내가 나의 사랑하는 해림을 위해서는 오히려 잘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을 알면 누구보다도 기뻐할 사람이 있다. 겉으로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아들을 나무랄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는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싱글벙글 좋아하실 것이다. 노인네의 눈길이 그리로 옮겨진다면 허구한 날 어떤 죄의식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해림으로서는 그만큼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을 맛보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내겐 두 집 살림을 꾸려나갈 만큼 넉넉한 돈이 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해림뿐이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러하리라. 어느 때에 이르러서는 모든 사실이 드러나겠지. 그러나 당분간은 감추자.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로 해두자. 아내에겐 시침을 떼자. 그러기 위해서는 더 자상하고 더 성실하고. 알겠어요, 내 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듯 가면을 쓰고 살아온 놈이죠. 강민호. 나는 그런 인간이었다고. 미친 듯 큰 소리로 웃어댄 그는 다음 순간 갑자기 두 무릎을 꺾으며 해림이 앞에 꿇어앉았다. 그런 그의 얼굴은 조금 뒤로 젖혀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녀의 얼굴을 말없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비는 진작 멎어 있었다. 비에 씻긴 바람은 한결 산뜻해져서 시원하게 불었다. 구름은 빠르게 밀려가고 있었다. 이따금씩 구름 사이로 조금 이지러진 달이 얼굴을 보였다. 달빛이 자주 구름을 헤집고 내비쳤다. 해림은 말없이 서서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금 그는 두 팔로 그녀의 젖은 하체를 잔뜩 끌어안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두 무릎을 꿇은 채 위로 젖힌 그의 얼굴은 비에 젖어 있었다. 언뜻 구름 사이로 내비치는 달빛을 받고 젖어 있는 그의 얼굴이 번쩍거렸다. 해림은 차츰 그런 그가 가엾다고 느껴졌다. 지금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남에게 맞은 매보다 스스로 내린 매는 더욱 아프다. 지금 그는 스스로 채찍을 휘둘러 자신을 매질하지 않았는가. 진실이란 자물쇠는 진실이란 열쇠로만 열린다. 그는 숨기려 들지 않았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 하기에 그의 말들은 그때마다 그녀의 다친 마음의 문에 들어서서 응접실까지, 아니 안방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 이윽고 해림은 두 손으로 그의 젖은 머리를 가만히 감쌌다. 그리고 가볍게 어루만졌다. 나를 용서해 주는 거요? 해림? 그가 말했다. 용서는 당신 스스로가 받으신 거예요. 해림이 부드러운 어조로 답했다. 고마워요. 그러나 당신은 나를 너무 일찍, 너무 쉽게 용서해 주는군.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동안에 스스로 받은 마음의 고통만으로도 충분해요. 해림. 그는 몸을 일으키며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힘껏 아내의 몸을 가슴에 안았다. 그는 이윽고 한쪽 팔로 아내의 여린 어깨를 감싼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몸을 기웃한 채
해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다. 어떤 경우이거나 용서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용서를 하는 쪽은 더욱 기쁘다. 해림은 남편을 용서했다. 아니, 진작 그랬다. 다만 고가웠던 것은 그가 두 집 살림을 차렸다는 점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숨겼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어찌 선뜻 아내에게 들려줄 수 있었겠는가. 그녀는 남편의 입장이 되어 그를 거듭 이해했고 거듭 용서했다. 그날 밤에 강민호는 정명성과 두 아이들에 대하여 아내에게 이것저것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해림 당신은 그저 모르는 체 하고 있으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강민호와 해림은 농장을 떠났다. 그리고 서울을 향해 차를 달렸다. 달리는 차 속에서 해림은 문득 남편에게 말했다. 승일이 승재라고 하셨죠? 그래요. 두 아이의 하루하루는 밝아야 해요. 마음에 그늘이 지지 않게 키워야 해요. 훗날 자칫하면 마음이 일그러져요. 상미가 그러했다. 그녀의 아버지도 두 집 살림을 차렸다고 했다. 상미는 본처가 낳은 딸이 아니었다. 바로 그런 자신의 입장을 상미는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항시 우울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아직도 미혼인 채 인생을 서성거리는 이유도 어쩌면 자학과 남성들에 대한 혐오감 때문인지도 모른다. 고마워요, 해림. 강민호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세상에 당신 같은 여자가 또 있을까? 너그럽고 이해심 깊고 아니에요. 저 역시 평범한 여자예요. 사랑할 줄 알고 미워할 줄도 아는. 전보다는 당신의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아. 전 같으면 오히려 죄 지은 사람처럼 마음을 떨며 혼자서 가슴앓이를 할 텐데. 안 그래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 모두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비롯된 용기예요. 알고 있지, 당신의 사랑. 이 승에서 다 못 갚으면 저 승에 가서라도 꼭 갚을게. 그는 아하하 웃었다. 구김살 없이 밝은 웃음소리였다. 이미 오후였다. 서울의 변두리로 들어선 차는 도심을 향해 내달렸고 이윽고 1시간쯤 후에 집에 대문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해림이 초인종을 누르자 곧 대문이 열렸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대뜸 낯선 얼굴들이 눈에 띄었다. 대문 근처에서 어정거리다가 방금 문을 열어준 듯 싶은 소녀는 등에 어린아이를 업고 있었고 소녀와 나란히 서 있던 서너 살짜리 사내에는 아빠 하고 소리치며 열린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승일이 네가 웬일이냐? 방금 운전석에서 내린 강민호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반가워하기보다는 성난 목소리였다. 뛰어와서 그에게 매달리려던 승일이는 눈치를 채자 주춤하며 머뭇거렸다. 아저씨! 대문 안에서 모습을 비치며 소녀가 강민호를 바라다보면서 반가워했다. 너희만 왔나? 대문을 들어서며 그가 빠른 어조로 물어보자 역시 주춤해 보인 소녀애가 말을 어물거렸다. 아줌마랑 언제 왔나? 오늘 아침에. 강민호는 뚜벅뚜벅 걸어갔다. 현관 안으로 들어선 그는 곧 아래층에 자리한 어머니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서 노크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문을 열었다. 이제들 오냐? 방 안에 혼자 앉아있던 노인네가 건성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네?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게냐? 몰라서 물으십니까? 아침 나절에 대문 밖에서 찻소리가 나더라. 그러더니 조금 뒤에 초인종이 울리고 그렇게 느닷없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오더구나. 그래서요. 나로서도
더 어쩔 수 없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넌 나를 꾸짖고 있구나. 그러나 그럴 입장이 못 된다. 어서 나가 방문을 닫거라. 어쩔 수 없이 그 방에서 물러나온 강민호는 이번에는 그 옆에 방을 잔뜩 지켜보며 서 있었다. 그는 성난 표정으로 그 방문 앞으로 성큼 다가가서 문을 세차게 밀어젖혔다. 그의 예측대로였다. 정명선은 그곳에 있었다. 방 가운데 서 있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 돌아오시는군요. 딴소리 하지 마. 여행 떠나셨더군요, 두 분이서. 유치하게. 그래, 이런 방법밖엔 없었나? 흥분하지 마세요. 자칫 나도 흥분할 것 같으니까요. 못된 것. 순간 그의 두 눈이 번쩍 빛났다. 그는 몸을 후들후들 떨며 그녀의 얼굴을 무서운 시선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문득 어떤 충동이 파도처럼 일렁거림을 느꼈다. 살이었다. 그러나 그는 격분된 감정을 애써 누르며 대신에 쾅 소리나게 문을 닫으면서 거실로 나섰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상순이의 모습도 눈에 비치지 않았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아내는 그곳에도 없었다. 그는 서재로 가서 양주병을 꺼내 벌컥벌컥 벽나발을 불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 위에 몸을 털썩 주저앉혔다. 그리고 다시금 병 속에 남아있는 액체를 입 안으로 쏟아부었다. 어쩌지? 해림. 혼잣말처럼 흥얼거리고 난 강민호는 짙은 절망감을 느꼈다. 암담한 심경이었다. 그는 갑자기 의자의 등받이에다 몸을 실으면서 하하하, 하하하 큰 소리로 웃었다. 쓰고 공허한 자조의 웃음이었다. 네, 이렇게 또 운명의 장난 같은 시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가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 6번째 낭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